한 취업 포털의 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의 90.2%는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외모 컴플렉스를 떨칠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것은 학력, 학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차별을 받으면서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겠죠. 취업 포털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영어나 외국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열등감을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열등감이란 처음 말했듯이 누구나 갖는 감정으로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저마다의 열등감과 싸워야 합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테나 예배당. 이곳의 교황의 주문으로 천장화를 그린 사람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천장화 중에는 그 유명한 아담의 창조가 있었고 그는 오늘날도 르네상스 3대 천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미켈란젤로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아테네 학당이라는 명작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 라파엘로였습니다. 라파엘로 역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 3대 천재 예술가로 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괴팍한 성격의 미켈란젤로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라파엘로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라파엘로가 일찍 죽은 뒤에도 그에 대한 미움을 쉽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20m 높이의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자신에 비해서 편하게 벽화를 그리는 모습 또한 그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네상스 시절 3대 천재인 미켈란젤로의 사례만 봐도 누구나 열등감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등감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부정적인 효과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로 키 작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더 큰 지배욕을 갖는다는 나폴레옹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정복자 나폴레옹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리 연구에 따르면 다툼의 78%는 덩치 작은 물고기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패배의 아픔은 작고 승리의 기쁨은 크다면 싸움을 거는 게 낫다고 생각해 작은 사람들이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의 실제 주인공인 조지 6세는 말더듬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Perhaps he should change jobs. 내성적인 성격에 원치 않는 왕자를 물려받은 조지 6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What was your earliest memory? I'm not here to discuss personal matters. 하지만 그에게는 주어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말더듬이 증상을 치료하며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 연설을 멋지게 해냅니다. And I are very happy to be in Scotland once more. 열등감 관련 최고 권위자인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 불안감, 무력감은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 목표가 구체화되도록 도와준다고 말이죠.
정씨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괴로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일부인 열등감, 우리가 받아들이고 노력한다면 발전의 방향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등감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정상으로 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텐징 노르가이. 그리고 세상의 끝.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미지의 남극점으로 향하는 또 한 사람. 로버트 팔콘 스콧입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명문 집안에서 맏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팔콘 스콧. 스콧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해군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가 가진 단 한 가지 목표는 더 멀리 새로운 곳으로 항해하는 것이었죠. 남극으로 향한 첫 항해. 첫 도전에서 스콧은 그때까지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최남단까지 탐험하게 됩니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그날 이후 그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준비하는데요. 아직 그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세계의 끝. 남극점으로의 탐험을 시작합니다. 한편 네팔의 한 시골에서 13명의 형제 중 11번째로 태어난 텐징 노르가이.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야크를 도맡아 키우는 일을 합니다. 가진 건 튼튼한 두 다리가 전부였던 어린 소년. 소년에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성스러운 여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최초의 셰르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줄도 경험도 없는 텐징을 그 누구도 에베레스트 등반대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온 에릭 쉽튼의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20명이나 되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텐징이 합류되는데요. 에릭 쉽튼은 경험은 없지만 웃음이 매력적인 이 청년에게 왠지 모를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텐징은 많은 등반가와 원정대 사이에서 성실하고 인간성이 좋은 등반 도우미로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1910년) 남극해에 도착한 스콧 일행. 남극점을 향한 그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남극점에 도달한 최초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의 바람과 달리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치 앞을 보기 힘든 눈보라와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추위, 동료들의 죽음으로 스콧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남극점.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이미 남극점을 다녀간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사람들이었죠. 최초가 아니라는 것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5번의 도전을 했지만 모두 실패한 텐징 노르가이. 그의 나이 38세에 6번째 도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상을 300m 눈앞에 두고 바닥난 체력 앞에 텐징은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일 년 뒤, 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국의 존 헌트 원정대의 대원으로 임명되어 다시 에베레스트에 오르게 되는 텐징. 텐징은 그곳에서 최후의 동료가 될 에드먼드 힐러리를 만나게 됩니다. 1차 정상 등반대에서 영국인들이 실패하자 드디어 텐징과 힐러리가 정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동안 텐징과 힐러리는 하나의 생명줄로 서로를 이은 채 등반을 계속 이어갑니다. 빙하에 쪼개진 절벽, 크레바스로 추락하는 힐러리, 덩달아 추락할 위기에 빠진 텐징. 둘 사이 연결된 줄만 끊으면 텐징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텐징은 동료와 연결된 줄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두 사람. 위기를 이겨낸 텐징과 힐러리 앞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힐러리는 텐징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고 두 사람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정상에 도착합니다. 한편 스콧 일행이 남극점으로 1년이 훌쩍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수색팀은 그들을 찾아 남극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싸늘하게 죽어버린 스콧 일행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콧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장엔 그들이 죽음을 직전에 두기까지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이 싣고 온 썰매 위엔 그의 희생과 맞바꾼 지질학의 표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과 표본들은 훗날 남극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 되었죠. 스콧이 그토록 꿈꾸던 길 위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 비록 최초라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텐징과 힐러리. 두 사람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했던 사실. 둘 중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는가였습니다. 당시엔 동료로서 함께 올랐다고 말했지만 훗날 힐러리는 고백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텐징이 자신을 30분이나 기다려줬고 힐러리에게 정상의 첫걸음을 양보했다고 말이죠. 평생토록 남극에 대한 애정과 꿈을 간직했던 로버트 팔콘 스콧.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의 꿈을 이룬 텐징 노르가이.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꿈을 못다 이뤘지만 그들이 꿈을 향해 걸어온 길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